오늘은 학습용 사육 곤충이자 식용 곤충이며 귀한 약재로도 활용되는 흰점박이 꽃무지의 사육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흰점박이 꽃무지는 유기물이 풍부한 부식성 토양에 서식하는 곤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성충이 알을 낳은 후 부화하면 1령에서 3령을 거쳐 종령 유춘 단계를 지나 번데기가 되고요. 번데기 후 성충이 되는 완전 탈바꿈 곤충입니다. 성충은 주로 주간에 활동하고 과일이나 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집약을 먹이로 하여 군집 생활을 갖습니다. 5월경부터 활동해 알을 낳고 2달에서 6달까지도 생존 후 생을 마감하는 곤충입니다. 흰점박이 꽃무지의 암컷 성충은 교미 후 약 7일 이내에 산란을 시작합니다. 산란은 톱밥의 발효 상태와 환경에 따라 다르나 보통 65개에서 110개의 알을 낳습니다. 알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산란 배지인 톱밥의 상태가 좋아야 하는데요. 사육 용기에 충분한 양의 발효 톱밥을 깔고 성충 100마리씩을 넣어 열흘 간격으로 사육통을 바꿔 산란을 받거나 하우스에서는 매트 전체에 산란을 유도하여 직접 받기도 합니다. 산란 매트는 일반적으로 참나무 발효 톱밥을 사용합니다. 알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발효 기간을 거쳐 부화하며 알에서 부화된 일령은 약 10여일 후 탈피하여 이령으로 접어듭니다. 이령 애벌레는 20일 정도 성장 후 3령으로 되어 35에서 40일 성장 후 번데기로 전환됩니다. 유충 사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습도는 60에서 65%, 온도는 25도 내외로 관리해야 하는데요. 온도는 발육 기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성장 인자로 연중 사육 농가나 대량 증식이 필요하다면 안정된 온도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충 발육을 위해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는데요. 버섯을 따낸 배지를 숙성시키거나 참나무 발효 톱밥이 가장 일반적인 먹이입니다. 그럼 흰점박이 꽃무지 사육에서 가장 중요한 발효 톱밥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참나무 톱밥에 흑설탕 또는 당미를 넣고 밀기호를 비율에 맞춰 혼합하면서 이음을 배합합니다. 여기에 물을 첨가하여 배지의 함수율을 60% 내외로 조절한 후 비닐로 덮어 15일 정도 숙성시킵니다. 이때 배지 온도가 60도까지도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숙성되면서 15일이 지나면 내용물을 뒤집고 혼합해 다시 비닐을 덮어 약 45일 정도 숙성하면 사용 가능한 발효톱밥이 됩니다. 발효톱밥은 사육 농가마다 배지의 주성분인 톱밥의 종류 및 성상이 다를 수 있고 제작 방법이나 혼합 비율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어떤 제작법이든 충분한 숙성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스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란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령이 된 흰점박이 꽃무지는 배지로 먹고 자란 톱밥 등을 이용하여 타원형의 단단한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되는데요. 성충이 발생하기까지 번데기 시기에 매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정도 배지의 윗부분에서 20일에서 한 달여 후 성충으로 우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과도한 수분 공급으로 번데기방이 썩거나 질병 감염 등 사망률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수분 공급량에 유의해야 하고요. 번데기 속을 보기 위해 톱밥을 뒤적이는 행동도 고치집이 파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우화된 성충은 본능적으로 짝짓기를 하며 교미 후 암컷은 발효 톱밥 속에 들어가 산란을 합니다. 자연 상태의 성충은 4월 말에서 9월까지 활동하지만 사육을 통해 먹이를 충분하게 공급해주면 생존 기간은 더 늘어나는데요. 자연에서는 굴참나무나 상수리나무의 수액을 먹거나 보리수나무의 화분을 섭취하지만 사육할 때는 바나나, 수박, 참외, 배, 사과 등
과일을 좋아하는 습성에 따라 인공 배지를 만들거나 딸기잼을 희석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성충을 더 건강하게 또 오래 살게 만들어주는 인공 먹이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과일을 좋아하는 흰점박이 꽃무지지만 균형 있는 영양 먹이를 공급하면 성충의 건강을 보증할 수 있는데요. 인공 먹이는 한천이나 젤라틴을 끓인 후 여러 가지 영양 물질을 넣고 믹서로 잘 섞은 후 식히면 젤리 형태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첨가에도 좋은 영양 물질로는 분유, 계란 난황 등의 단백질과 복합 비타민, 요구르트, 과일, 소르빈산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흰점박이 꽃무지는 실내나 실외에서 모두 사육이 가능하지만 실외에서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실내에서는 판넬형 사육을 하거나 리빙박스를 활용한 선반식 사육을 합니다. 50리터 정도의 리빙박스를 이용하면 공간 활용이 우수해 보다 많은 양의 사육이 가능한데요. 하우스에서 사육할 때는 단열 처리 후 비닐과 차광망을 설치하고 이중문을 설치하여 외부로의 탈출을 막아야 합니다. 또 하우스 내부에는 대형 환풍기와 온도 센서를 설치해 폭염을 대비해야 하는데요. 사육 시 가장 주의할 점은 온도와 습도며 환기에도 신경을 써야 하므로 하우스 이용 농가는 배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학습용으로 사육할 경우에는 일반 곤충 사육통에 넣어 관찰하며 키울 수 있습니다. 흰점박이 꽃무지는 동결 건조나 열 건조 과정을 거쳐 액기스로 추출해 환이나 캡슐로 복용하는 귀한 약재입니다. 최근에는 곤충 포럼이나 곤충 전시회를 통해 식품으로 활용해서 먹는 방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의 밸런스에 유의한다면 사육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곤충 산업의 기대주. 지금까지 흰점박이 꽃무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곤충을 사육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곤충 사육 시설이 필요해요. 시설. 근데 사실 처음에 저희가 전화 오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말씀드릴 때는 처음부터 시설을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규모 있는 시설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곤충하고 본인하고 안 맞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들로 설명해 주실 때 그냥 이렇게 건물을 짓지 말고 집에서 어느 정도 한 20도에서 25도 정도 온도 맞춰줄 수 있는데, 그리고 조명 타이머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불을 꺼줄 수 있는데 이 정도면 큰 문제 없거든요. 또 환기가 가능한 곳, 그런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아마추어처럼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조금씩 길러볼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곤충하고 맞다 싶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규모도 늘려가고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곤충 사육 시설 현황을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곤충에 사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해요. 온도가 높아지면 곤충은 좀 빨리 자라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느리게 자라요. 느리게 자라고 어떤 경우에는 곤충들이 겨울이 왔구나 하면서 월동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곤충에 맞는 온도 조건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기르셔야 되고요.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조명도 지금처럼 약간 겨울은 아니면 겨울철이 낮 시간이 8시간 정도 되거든요. 10시간에서 8시간 정도인데 이렇게 짧게 해주면 어떤 곤충들도 월동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 조건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습도. 습도는 먹이의 질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습도입니다. 습도가 너무 높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사람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곤충도 죽을 쓰고 있고. 근데 너무 건조하게 되면 잎을 먹는 곤충들 같은 경우는 잎이 말라버리면 못 먹게 되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한 50에서 70%, 요 정도, 60에서 70%, 요 정도 습도를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준비실이라고 해가지고 곤충을 사육하는 공간 말고 약간 격리된 공간이 따로 하나 있으면 좀 좋아요. 왜냐면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채집해 오거나 분양을 받아오거나 약해지게 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곤충들을 본인이 기르는 곤충하고 이렇게 섞어주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온 곤충들은 거의 병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공간에서 튼튼하고 건강하던 개체들도 이렇게 이동해 오면서 가끔씩 이렇게 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런 장소가 따로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저온 보관실이라고 해가지고요. 곤충을 기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월동태를 보관하려면 저온실이 또 따로 필요합니다. 그런 걸 보관하기 위한 장소도 되고 또 하나는 먹이원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들이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학습장이나 사무실, 창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먹이식물은 가급적이면 저희는 본인들이 기르든지 어떻게 왔는지 그런 거 추적할 수 있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안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갈색 거제를 열심히 길렀는데 그 업체가 살짝 바뀌었어요. 업체가 살짝 바뀌다 보니까 물건이 질이 약간 다른 게 돌아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르던 거에 한 30% 가까이가 죽어버렸어요. 그게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가 이게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다른 곳에서 왔을 때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이고 뭐 며칠이라 3일이라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기르는 개체들이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먹이를 먹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는 게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온도는 말씀드렸듯이 높낮음에 따라 사육 기간의 편차가 심하고요. 습도는 먹이의 품질 유지. 그리고 강주기는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속적으로 곤충을 기를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애들을 월동을 시킬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그걸 달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사육 밀도도 이게 사육이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 공간에서 이 정도 분들 계시면 큰 스트레스는 안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한 스트레스 받겠죠. 곤충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떤 곤충들은 밀도가 높으면 좋은 곤충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너무 높아져 버리면 안 좋은 곤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기르셔야 되고요. 낮으면 사육 노력은 증가합니다. 낮으면 사육 노력은 증가하는 대신 개체를 좀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산란이나 종충을 하기 위한 개체들은 좀 낮은 밀도로 키워주시면 좀 좋고요. 나머지 개체들은 좀 높은 밀도에서 이렇게 키워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정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육시설을 만들어주시고 곤충 사육시설은 뭐 콘크리트나 아이소파넬이나 비닐하우스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비닐하우스는 그 온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여름철에는 상당히 덥고 겨울철에는 좀 온도가 낮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식용곤충들은 다 사람들도 먹기 때문에 다른 천적 동물들도 먹을 수 있어요. 두더지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쥐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곤충 사육 시 필요한 도구들은 어떠냐면은 대부분 도구들을 가급적이면 투명한 걸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투명한 거. 왜냐면 그 흰점박이 꽃무지 같은 경우 장수풍뎅이 애벌레 기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자체가 톱밥 안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다 어두운 걸나 불투명한 걸 이용하게 되면 애들이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투명하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고 갑자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셔야지 내가 곤충을 잘 키울 수 있고 좋은 곤충, 강건한 곤충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흰점박이 꽃무지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환경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애벌레들이 막 위로 올라와요. 장수풍뎅이도 그렇고. 근데 꼭 환경이 나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번데기 될 때도 좀 그렇게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번데기 되기 직전에 번데기 되기도 전에 애들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왁 돌아다닌다 이러면 환경이 나빠졌거나 먹이가 없거나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빨리 확인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투명한 케이지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그냥 통기를 환기가 돼야 돼요. 곤충들도. 그렇기 때문에 구멍을 어느 정도 메시창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수분이 완전히 뭐 꽉 차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없어지고 가끔씩 발생하는 가스 때문에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곤충이 상당히 많은 종들이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어가지고 뭐 1900 정도 있고 뭐 1000 정도 되고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용으로 이용되는 부분들 중에 특별히 뭐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가금류나 돼지고기 이런 부분보다 그 비율이 높다는 거 저희들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도 상당히 많이 기를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곤충이 장점이 되고 있어요.
뭐 법률 제정 이런 부분은 뒤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곤충 같은 경우에는 사육 농가들이 원래는 애완학습 곤충 쪽으로 시작을 했어요. 곤충 산업 자체가. 애완학습 해가지고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이쪽으로 하다가 뭐 나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사료용, 식용, 계속 약용으로도 넘어가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이 요즘에는 좀 많이 뜨고 있죠. 그리고 뭐 그 식용곤충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2014년도에 FA 컨퍼런스 갔을 때도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와가지고 이 식용곤충을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료용으로는 어떻게 쓸지. 사료용으로 쓰기 위해서 뭐 어류 같은 경우에도 투입 많이들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식용도 그렇고 사료용도 그렇고 뭐든지 쓸 때 단가적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고기나 그런 것보다 더 비싸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좀 특출난 게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거보다 단가를 좀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곤충 산업 현황 같은 경우에는 뭐 3천억 시장 뭐 더 된다 이렇게 얘기들 하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이게 계속 가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이렇게 곤충 산업 육성법도 제정되고 법도 조금 체계적으로 조금씩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는 곤충 사육 농가들이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면 사실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겼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곤충 농가들이 기르는 것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 한꺼번에 대량으로 이렇게 키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키우게 되면 손쉬워요. 맞죠? 되게 편하겠죠. 그냥 뿌려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성충이 됐는지 번데기가 될 때쯤 이렇게 걷어내는 방법. 그렇게 하면 손쉽긴 하지만 어떻게 잘못하면 병에 오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연적인 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뽑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린이들이 필요할 때가 뭐 5월이나 뭐 그 행사 때 뭐 이럴 때 있을 텐데 그거에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자연적으로 하게 되면. 근데 장점이 비용적인 부담이 적다는 거. 그리고 근데 유충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외래천적이나 이런 데 병 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곤충 사육 과정에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단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냉난방기 설치하시고 가습기 같은 거 제습기도 설치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높게 쌓아버리면 위에 곤충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위에 잘 보일 수 있게 좀 장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이 공간 틈들이 너무 없어버리면 이게 통풍 같은 것들이 안 되잖아요. 안 되게 되면 밀기울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쌀겨도 그렇고 발효가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온도가 막 올라가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송풍기를 이용하신다든지 좀 창문 같은 걸 잘 설득해가지고 열어가지고 환기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창문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잘못하게 되면 외부에서 잡충들이 엄청 들어올 수 있어요. 뭐 파리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고 먹이를 주다 보면 초파리 같은 것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곡물들 먹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갈색 거저리도 그렇고요. 그 특히 갈색 거저리 쪽이 좀 심하긴 해요. 잘못하면 이 먼지가 많다 보니까 천식 같은 것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서 환기를 좀 잘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계획적인 출하가 가능하고 일정한 크기의 유충 생산이 가능한데 비용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겠죠. 왜냐면 건물 자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곤충 사육 농가들한테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식용으로 가려고 하면 어차피 시설 깨끗하게 하고 해줘야 돼요. 안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이미지가 아이고 상당히 더러운 데서 곤충을 키우는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박혀버리면 식용을 안 살 거예요. 그 흰점박이 꽃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연생태에서는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걸려요. 1년 가까이 걸려가지고 알기간도 10일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상당히 심하고요. 유충기간도 빠르면 잘 기르는 분들은 한 3개월 만에도 됩니다. 3개월에서 번데기 되기도 하는데 길게는 6개월까지도 가요. 그 먹이나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번데기
그다음에 성충 이런 식으로 거쳐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연 상태에서 보면 R 1령, 2령, 3령 얘들이 3년까지밖에 없어요. 3년까지 있고 그다음에 분대기가 있고 가끔씩 그 농가들 보면 월동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애벌레를 3년까지 키웠다가 어느 정도 구겨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다시 빼게 되면 그게 성충이 한 1년 가까이 살아요. 걔들 길게 살면. 원래는 그렇게 월동을 안 시키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7월에서 10월 정도, 그러니까 2개월에서 3개월 만에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 성충 자체를 길게 살리려고 하시면 월동 처리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말씀드렸듯이 유충 확보는 예전에 저희가 흰점바위 꽃모지 처음에 할 때 저희도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 종자를 구해야 되니까 외부에서 조금씩 사오기도 했어요. 근데 사오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는 상당히 깨끗하고 건강하던 개체들을 가져갔을 때 이게 곰팡이병이 확 번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가지고 좀 개체를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고요. 성충 확보는 말씀드렸듯이 병에 대한 위험 부담은 적은데 곤충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산란력이나 그 생식 능력 자체가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네. 성충을 네. 투입할 때 네. 그냥 바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농가에서? 성충 같은 경우에요. 성충 같은 경우에 바로 넣어도 상관없긴 한데 성충에도 그게 오염될 수도 있어. 응애 같은 것도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죠. 안 그러면 또 이게 엄청 발생하거든요. 이제 네.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서 키우는데 네. 약간 퇴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예. 외부에서 이제 갖다가 이렇게 한거 예. 한 번씩 넣어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성충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좀 다른 공간이 있으면 다른 공간에 해가지고 교미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이게 외부에서 오염된 부분들이 급속도로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준비실이나 격리시설을 하나 있으면 좋다고 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미를 시키고 이제 좀 격리해가지고 한번 보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얗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요. 처음에 산란했을 때 보면 그 알 자체가 쭈글쭈글한 느낌이에요. 쭈글쭈글한 느낌의 알이 조금씩 수분을 갖추면서 탱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곤충 산업과 왔을 때 곤충을 잘 모르고 그냥 못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알 맞네 이러면서 그냥 노출시켜 놨어요. 그 건조한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 만에 말라가지고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보아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알체로는 전문가 아니면 사실상 잘 안 만지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산란을 받을 때 저희는 좀 방법이 공간이 작아가지고 성충 자체를 넣어놓고 거기서 알을 분리해내요. 근데 그 방법을 쓰는 것보다 성충 자체를 분리해놓고 그냥 알을 놔두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는 게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분리하고 다시 톱밥 새로 놓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물리적 자극을 주면 부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고요. 또 가끔씩 보면 흰점바위 꽃무지 기르다 보면요. 개체가 너무 크기가 이렇게 차이 나거나 하면 큰 개체들이 작은 개체를 잡아먹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실컷 길렀는데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봤는데 나중에 한두 마리 살아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층 안 지게, 층 잰다는 거는 개체들이 차이가 너무 나지 않게 그렇게 길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계속 크기별로 좀 분리를 해주시는 작업들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대규모로 가게 되면 불가능해요. 농가들한테 가면 이 말씀 드리면 웃어요. 그거 언제 하냐고 그거 못한다고 얘기들 하세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 종충이 되는 산란을 받으려고 하는 개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체들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개체들끼리 잡아먹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란할 때 발효톱밥의 깊이에 따라 가지고도 산란 정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좋은 톱밥이나 먹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곤충들도 멍청하지 않거든요. 그럼 더 많이 나요, 알을. 근데 내 새끼를 낳아봤자 애들이 살 수 없겠다 싶으면 안 낳거든요. 산란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톱밥이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좀 더 산란은 높아지긴 합니다.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깊어져 버리면 들지를 못해요.
사람이 무거워서. 그게 왜냐면 톱밥 자체에 물이 묻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나중에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여사님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사육하시는 분들이 아예 여성분들이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무겁잖아요. 자꾸 그러다 보면 톱밥 높이가 낮아지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근데 그보다는 확실히 높은 게 좀 깊이가 있는 게 산란 자체가 높다는 거, 그런 것들을 상기하시고요. 그리고 그 월동하지 않은 개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개체들은 거의 뭐 2달 가까이 돼버리면 산란이 거의 끊겨버려요. 네, 2달 정도 되면 산란이 끊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가지고 뭐 산란도 안 하는 개체들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파악하셔가지고 아, 요 정도면 더 이상 산란 안 받아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계점을 지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곤충 사육을 할 때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이 흰점박이 꽃모지 같은 경우에는 서식하는 환경이 발효톱밥이라는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발효톱밥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발효톱밥이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서 서식도 하고 나중에 알도 거기다 산란을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효톱밥이 질이 떨어지거나 발효가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는 농가들한테 얘기할 때도 발효톱밥을 만들거나 뭐 사용하실 때 가급적이면 거기다 온도계 같은 걸 꽂아 놓고 이용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게 발효가 덜 되거나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온도가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애벌레들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돌아다니고 가스도 막 차가지고 기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뚜껑 잘못 덮어놓으면 가끔씩 발효 안 되는 것들 일종에 기절해가지고 뒤집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니까 그거를 일일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가급적 같은 개체의 크기의 개체를 사육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나중에 성충 번데기 되잖아요. 번데기 될 때 개체들끼리 너무 차이가 나다 보면 어떤 개체들은 아직 애벌레 상태에서 번데기가 되지 않고 먹이가 더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들이 번데기 얇은 부분 있잖아요. 부드러운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먹어요. 그리고 성충 같은 경우에도 먼저 빨리 나온 놈들이 나중에 나온 놈들을 갉아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지 그런 문제점들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충이 바로 톱밥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꼭 주의를 해야 된다. 번데기 시기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꼭 주의하셔가지고 이게 먹이가 적거나 똥으로 가득 차버리면 위로 올라가가지고 먹이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리고 가스등으로 사용 환경이 불량할 때 그런 경우에 올라오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곤충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애벌레 크기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벌레 길이나 이런 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머리 크기. 머리 크기가 탈피할 때마다 딱 고정이 돼버려요. 1형대 크기하고 2형대 크기하고 3형대 크기가 거의 좀 다개별로 다른데 보면 1형 제일 큰 놈하고 2형 초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크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구분할 때 머리 크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니까 몇 형이다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뚝보기 1.8, 3, 4.8 이게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1.3배에서 1.5배 정도로 증가한다고들 많이 얘기해요. 그럼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증가를 하죠. 그리고 이런 뭐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온도나 먹이에 따라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발효톱밥을 만들 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요즘에는 시설에 아예 발효톱밥 만드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발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발효가 되면서 얘들이 약간씩 달짝지근해져요. 저희가 뭐 밀기울도 넣고 뭐 설탕도 넣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미들이 엄청 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옆에 동해등에 키우시는 박사님도 계신데 동해등애들도 엄청 날라와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가급적이면 지양하시고 어느 정도 시설이 있고 하시면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지으셔가지고 그 안에다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왁사가 넣고 하면 한 50도, 60도까지 내부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스가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러니까 환기 시설을 분명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뭐 저도 농가들 다니면서 농가들한테도 많이 배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거 지을 때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지을 거 아니에요, 맞죠? 지는데 거기 어떤 농가는 경사를 뒀더라고요. 경사를 두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게 발효가 되면서 습도가 막 올라가 보니까 물방울들이 위에 생길 거 아닙니까? 맺힐 거 아닙니까? 근데 경사를 안 두는 거는 그냥 그 물방울이 다시 톱밥에 떨어져요. 근데 경사를 두게 되면 한쪽 구석으로 해가지고 뚝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주 간단하지만 상당한 노하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애들이 수분량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고요. 뭐 발효촉진제나 이런 밀가루, 뭐 미간, 콩밀 등도 섞을 수 있는데 이거를 섞으실 때는 잘 계산하셔야 되는 게 단가를 계산하셔야 돼요. 어떤 뭐 농가는 좋다니까 뭐 우유도 넣고 뭐도 넣고 단백질 좋은 것도 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했다가 이거 판매하는 가격을 거기에 맞출 수 없는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단가가 좀 싸면서 이용하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 농약이 약간이나 묻어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도 오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배제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죠. 괜히 시용으로 하는데 그런 오염되어 있는 것들에 나타났다 이러면 나중에는 팔기가 힘드실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동영상. 예전에는 뭐 볏짚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농약이나 이런 거 쳐가지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좀 또 괜찮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나무 발효토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았고요. 상토 같은 경우에는 그 발효토법을 이용하기에는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섞여 있다 보니까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그 가끔씩 뭐 참나무 배지 이런 것들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해보니까 뭐 발효토법을 이용하는 게 발효 기간이 좀 단축되더라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제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번에 감귤연구소에서 감귤 주스 만들고 나서 남았는 거 찌꺼기 같은 걸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인삼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인삼 찌꺼기 같은 걸 또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그 단가가 싸면서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사람이 쉽게 접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좀 더 좋죠. 근데 너무 비싸지거나 그렇게 되면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번데기 같은 경우에는 곤충은 가장 위험하고 약한 시기가 번데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동해등에 같은 경우에는 엄청 움직이긴 하는데요. 대부분의 곤충들이 번데기 시기에는 잘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이다 보니까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효토법 자체를 자기 몸에 감싸가지고 자기 몸을 보호해요. 근데 가끔씩 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먹이를 먹지 못하는 애벌레들이 들어가가지고 잡아먹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또 번데기가 됐을 때는 가급적이면 물리적인 충격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쿵쿵 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장수풍뎅이 기르고 사슴벌레 기르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번데기 되면 되게 궁금해요. 아, 얘가 언제쯤 나오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계속 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기형되거든요. 기형되면 곤충이 진짜 똑똑한 게 뭐냐면은 암컷 자체가 수컷을 어떻게 보면 건강한 수컷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수컷이 좀 그거 하다 싶으면 교미를 안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산란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그리고 종충을 관리하실 때 또 하시는 게 계속 안에서 키우시다 보면 애들이 좀 작아지거나 약해지는 개체들이 조금씩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거를 해주실 때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작은 거 제거하다 보면 수컷이 없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흰점박이 꽃무지는 그 수컷이 좀 작아요. 예, 개들 개체보다 작다 보니까 작은 개체들을 무조건 제거하지 마시고 암수를 좀 구분해가지고 암컷이 너무 작은 개체다 싶으면 제거한다든지 수컷 중에서도 너무 작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좀 더 튼튼한 개체, 좋은 개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충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좀 활동하고요. 그리고 뭐 꽃무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꽃에다가 이렇게 몰리는 경향들을 보여가지고요. 자연 상태에서는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생존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월동한 개체는 거의 12개월까지도 1년까지도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산란을 적게 한 개체들은 산란이나 교미 안 한 개체들은 확실히 오래 살아요. 곤충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백질 원 같은 경우 투입하기도 하는데 얘들 뭐 잘 먹으라고 어떤 장수풍뎅이나 그 사슴벌레 기르시는 분들은 뭐
소를 좀 사 먹이기도 하고 있잖아요. 뭐 참치 같은 거 먹이기도 하고 마니아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 종충을 관리할 때 이럴 때는 아무래도 단백질원을 좀 더 좋은 거를 투입해가지고 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산란수가 40에 얘들이 많게는 60개까지 나요. 60개까지 나고 뭐 80개도 낳게 하는데 그거보다 2배까지는 안 뛰더라도 1.5배까지 뛰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가끔씩 보면 애벌레 기간 때 단백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한 몸무게가 2.5g 이상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면 농가들 중에 2.5g, 3g씩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잘못해버리면 이게 커지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뚱뚱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개들이 번데기가 안 된다든지 그 성충이 안 되는 경우들도 가끔씩 발생하는 걸 봤어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사료, 다른 이상한 사료 넣고 해가지고 단백질 사료.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를 집착하지 마시고 한 2g 이상만 키울 수 있게 좀 속도가 빠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암수 구분할 때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요거만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배 부분이 파였냐 안 파였냐 요 부분만 보셔도 파였는 부분은 수컷, 안 파였는 부분은 암컷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암컷 이게 암컷이다 수컷이다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얘들은 개체가 좀 암컷이 더 크고 수컷이 좀 작다는 그런 느낌들이 보일 거예요. 배를 뒤집어 봤을 때. 그리고 발생하는 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곰팡이로 이렇게 둘러싸였잖아요. 둘러싸이고 가끔씩 점 보이고 뭐 이러면 과감하게 그 개체들을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곤충은 사실상 병을 걸리지 않게 방지하는 방법은 있어도 애들을 우리처럼 뭐 주사를 놔가지고 낫게 하는 방법이 사실상 개발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실상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깝다고 이것들 놔두고 기르다가 보면 다른 개체들도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사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그 통에 병 발생했는 거 있으면 과감하게 그 통 없애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려요. 좀 근데 곤충 키우는 분들은 되게 아까워하시죠. 근데 그렇게 안 해버리면 내 손이 오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곤충 만지고 저기 있는 곤충 만지고 이러다 보면 계속 병이 전파돼요. 전파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니까 가급적이면 자극급을 하실 때 장갑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장갑을. 근데 처음에 버릇 안 들여놓으면 나중에 장갑 못 껴요. 덥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병원기 만지면 장갑 제거하고 비닐 장갑이라도 끄고 하시는 게 작업하시는 건 좀 나아요. 그리고 뭐 성충 먹이는 기본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젤리 같은 경우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낙과 같은 것도 충분히 이용 가능해요. 낙과 사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과 떨어진 것들 이용하시기도 하고 귤 하시는 분들은 귤 같은 거 이용하시는데 그게 그냥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서 초파리도 엄청 발생합니다. 그래서 2, 3일 내에 빨리빨리 제거하시는 거 좋고 아니면 거기다가 한청 같은 거 섞어가지고 갈아가지고 젤리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거는 방법에 따라서 그 자기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바나나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해주시면 좋고요. 뭐 윤은영 박사님이나 김미애 박사님 이런 분들이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샐러드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곤충을 봐가지고 혐오감을 느껴버리면 못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갈거나 좀 디자인을 이쁘게 하거나 이러다 보면 좀 더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하려고 피자도 만들기도 하고 닭가슴구이도 만들고 파스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네덜란드 갔을 때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먹겠는데 뭐 파스타도 먹겠고 뭐도 먹겠는데 동해등해로 만든 파스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지상 못 먹겠더라고요. 이미지상 그거는 도저히 못 하겠는데 요즘에 근데 박관호 박사 아까 보셨잖아요. 그쪽에서 동해등해도 괜찮은 거 먹여가지고 하니까 향도 괜찮고 맛도 좀 괜찮은 것 같은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뿐이지 맛도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바꾸느냐 먹이나 그런 걸 바꾸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향이나 맛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곤충들이. 근데 식용곤충 만들 때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없애려고 하는 것 중에 한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그 소스 같은 거에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먹음직해 보이지 않나요? 좀. 그래 초콜릿 같은 것도 묻히기도 하고요. 네. 생각보다 맛 괜찮아요. 그 갈색 거절이도 그렇고 드셔보시면. 사실상
선생님들도 그렇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렇게 곤충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곤충을 처음에 이렇게 먹어보고 그렇고 만져보고 하라고 하면요 거부감 거의 없어요. 거부감 없고 근데 그 교육할 때도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요즘에는 여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곤충을 무서워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바깥에 나가 있든지 아니면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면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쫙 전파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교육이나 그 체험학습을 하실 때도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쫙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 좀 먹을만 하잖아요. 네, 저희가 많이들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